자, 이제 마케팅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몇 개 풀고 감정평가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9번을 좀 볼까요?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남았는데 13, 14번까지 세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9번하고 12번하고 14번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9번에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가 뭐예요? 아이다죠. 아이다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방식을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떤 용어를 제시해 놓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눈치를 이제 채셨으면은 혹시 또 그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2번에 표적 시장 선정이죠. 이거는 타겟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세분화된 것 중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표적시장 선정하고요.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그 다음에 홍보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12번은 이거죠. 사피를 이제 제대로 골라내느냐, 그 얘기죠. 지금 10번, 11번, 12번이 다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자, 12번에서 기업의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한다. 이거는 제품 측면의 차별화죠. 그 다음에 니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유통 경로고요.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은 가격이 되겠죠. 가격, 분양가니까 가격.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초점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판초 이렇게 되겠죠.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광고를 좀 보는데요. 13, 14번이 다 광고에 해당하는 건데 14번을 보시면은 신문 광고는 안내 광고와 전시 광고로 구분할 수 있다. 요즘 뭐 별로 신문 광고를 하지 않는데 안내 광고는 조그맣게 하는 그런 광고를 말하고요. 전시 광고는 전면 광고 또는 반면 광고, 이걸 전시 광고라고 그래요. 요즘은 잘 안 하니까 신문을 뭐 별로 볼 일도 별로 없으니까 신문을 이제 보면은 3단 또는 4단으로 나누어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이제 뭐 사람을 구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하죠. 저는 어릴 때 신문 광고를 보면은 일면 제일 앞에 조그맣게 여러 개 들어가는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일면인데 제일 앞에 조그맣게 들어가요. 일면에 크게는 못 넣고. 이런 광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광고죠? 예. 변호사계요. 변호사 개업 광고를 일면에다 크게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면에다가는 광고 넣을 수 있을 정도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요걸 이제 안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안내하는 거죠, 안내. 안내 광고는 크게 못해요.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일면에다 안내 광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보통은 이제 더 뒤에 하잖아요. 요렇게. 또는 이제 부고 같은 것도 광고하죠. 부고 같은 것도 광고하고. 아무튼, 요런 거를 안내 광고라 그래요. 어릴 때도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신문에. 우리 집에 늘 이제 신문이 왔으니까, 이 간지도 많이 오고,
간지는 저거 이제 연습장으로 썼어요. 뒷면은 없으니까 앞면만 하고 이제 뒷면을 이렇게 연습장으로 썼는데, 꼭 그렇게 일면에 그렇게 변호사 기업 광고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안내 광고. 다음에 이번에 DM 광고는 다이렉트 메일이죠. 광고 대상의 선택이 자유로운 반면 다액의 비용이 있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죠. 일일이 그 대상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요. 대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상이 선택이 자유롭다. 이게 뭐예요? 선택하는 거죠. 보통의 광고는 뭐예요? 보통의 광고는 불특정 다수예요. 광고 탑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 뭐 냉장고를 광고한다 그러면 뭐 냉장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보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보고 애도 보고 어른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근데 다이렉트 메일은 뭐예요? 그 대상을 선택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하나의 광고에 관련 제품 묶어 광고, 결합 광고, 이건 뭐 별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영업 점포의 외부를 매체로 하는 광고를 뭐라 그래요? 영업 점포의 외부를 광고를 하는 거 뭐라 할까요? 점두 광고래. 점두. 점포의 머리 생각하는 거예요. 간판이 대표죠. 간판. 점포의 외부에 간판 걸잖아요. 간판. 간판이 이제 점포의 외부 대표적인 거예요. 점두라고 그래. 점두. 점포의 머리. 그러니까 옛날엔 간판인데 요즘은 간판만 있는 거 아니죠. 점포 앞에다가 밤이면 들여다 놓고 낮에는 앞에 갖다 놔서 이렇게 들어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펄럭펄럭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점두 광고고 뭐 그런 게 다 이제 점포 앞에 갖다 놓은 건 점두 광고예요. 또 중개사무소에는 어떻게 이용해요? 광고 및 표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어떻게 해요? 문을 2개를 만들죠. 문을 2개를 해요. 출입문을 2개를 한다고요. 한 개는 늘 열어놔요. 열어놓는데 무슨 부동산 이렇게. 이게 문이 닫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은 무슨 부동산 이게 보이잖아요.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간판 걸어놓은 것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무슨 부동산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닫혀있고, 다른 하나는 상시적으로 닫혀있고, 하나는 열어놔서 이렇게 광고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죠. 다들 문 그렇게 해요. 중개사무소 문을 2개를 한다고요. 하나는 열어서 광고 효과를 얻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바로 보이게.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이제 늘 이렇게 닫혀 있고, 늘.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점두 광고가 되는 거죠. 근데 노벨티 광고는 뭐예요?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물티슈를 많이 주고요. 예전에는 뭐, 이쑤시개, 지금도 이쑤시개 주나요? 중국집에 음식 시키면. 중국집에는 이쑤시개 주죠. 갖다 달라면 하나 갖다 주잖아요. 평소에는 안 갖다 줘도. 아무튼 그런 거. 옛날 초창기에는 병따개를 많이 줬죠. 병따개.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 자석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TV 광고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비용이 부담 크고, 이건 뭐 참고로 보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감정평가 기초로 가는데요. 이 감정평가 기초에서는 감정평가 분류에 대한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그리고 뒤에 가격 재원칙 앞쪽에까지는 감정평가 분류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거 하고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 뭐 이런 내용 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정도들입니다. 이거 외에 이제 용어 정리 몇 개 정도 있어요. 플러스 알파 용어. 그 중에
다음 주에 하기에는 가격제 원칙을 오늘 들어갈 수 있을란가요? 가격제 원칙. 가격제 원칙이다. 이제 요게 조금 더 분량이 많기는 한데요. 가격제 원칙이 모든 원칙이잖아요. 모든 원칙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제일 자주 출제됐던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우선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으니까 거기에다가 기여의 원칙, 대체 원칙 요거 추가하면은 이 5개만 해도요. 가격제 원칙 10서너 개 중에서 5개만 해도 한 70% 가까이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여기에다 지금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수익 배분 원칙 또는 이제 경쟁의 원칙 이런 거 몇 가지 더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요 주제별로 이렇게 소주제별로 나눠서 정리하시고요. 이 감정평가 분류에서는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어떤 게 원칙이에요?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원칙. 이건 예외적이고요.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자, 이거는 모두 다 예외죠. 예외고. 근데 이제 요거는 요렇게 둘이 서로 상호간에 이제 원칙이고 예외인데 얘네들은 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은 뜻을 물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뜻을 물을 때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가격조사 완료일이에요.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이 기준 시점의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죠. 가격조사가 완료되는 것과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 기한부평가, 지난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소급평가. 얘네들은 모두 다 기준 시점에 대한 예입니다. 이걸 뜻을 물었을 때와 그 원칙인 시점을 물을 때와 대답이 달라야죠.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요 네 가지 하고, 다음에 개별평가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할 수 있어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일구부죠. 요거 이제 세 개 구별하는 거죠. 일괄평가는 뭐예요? 일체로 거래, 요 키워드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을 때, 근데 한꺼번에 하는 거죠. 둘 이상의 물건이라도 하나로. 원칙은 개별 물건마다 해야 되지만 둘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뭐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 구별해서 하는 거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이 가치를 달리할 때는 2번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한 개의 물건이면 한 번 하고 말아야지만 2번 이상 할 수 있다.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한다 그랬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요거 이제 감정평가 분류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단 1번은 보시면은 1번은 5번 지문은 요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문장 자체를 보지 마세요. 문장 자체를 보지 마시고 문장 자체를 보지 마시고 문장 표현이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1, 2, 3, 4번이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경우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그 일부를 평가할 수 없다. 일부를 평가할 수 있죠.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
다음에 이번에 나지 상정 평가는 건부지를 나지로 보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기한부 평가에 해당한다. 이거는 기한부가 아니고 조건부죠. 조건부 평가고요. 사실은 이게 건부지를 나지로 보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게 조금 표현이 그래요. 왜냐하면 나지 상정 평가가 지상에 반드시 건물이 있는 것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뿐만은 아니거든요. 지상에 건물은 없어도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평가할 때는 지상권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것도 나지 상정이에요. 이것도 나지 상정이고 이것도 나지 상정이라고요. 나지라는 게 뭐예요? 지상에 건물만 없다고 나지가 아니고 이런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없으면 그게 나지잖아요. 있으면 나지가 아니라고요. 정의상 나지가 아닌 상태는 이것도 나지가 아니고 이것도 나지가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건부지인데 나지라고 평가하는 방법만 나지 상정 평가인 것은 아니에요.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지상권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것도 무슨 평가? 이것도 나지 상정 평가. 이것도 나지 상정 평가. 다 나지 상정 평가예요. 지금 이게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평가하고 지상에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지상권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거 다 무슨 평가다? 다 나지 상정 평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어떻게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건부지인데 나지로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지라는 의미가 건물이 없는 것만 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물도 없어야 되고 지상권 이런 것도 없어야 나지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는 조금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은 그냥 나지 상정 평가는 이거예요. 나지 상정 평가는 기한부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나지 상정 평가는 기한부 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다? 조건부 평가다 이렇게. 다음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 이는 구분 평가의 대상이 된다.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면은 각각의 땅값이 어떻게 돼요? 각각의 땅값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개의 획지라는 얘기가. 땅값이 가격 수준이 다른 일단의 토지,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땅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치를 달리한다. 가치를 달리할 때는 무슨 평가한다? 구분 평가한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일한 부동산일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 그 내용을 감정평가에서에 기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4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현황평가란 기준 시점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규제를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도 현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현황평가가 원칙인데 뭐는 제외하는 거예요?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지금 밭인데 거기다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를 전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거용 대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고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은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은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현황평가에. 현재 상태대로 평가에 공법상 제한이나 사법상 제한은 반영해요? 안 해요? 공법상 제한이 뭐예요?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주거지역, 이런 게 공법상 제한이죠.
공법상 제한 반영해야 하네요. 반영하죠. 그럼 땅값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땅값이 싸고, 주거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개발 제한구역보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저쪽은 개발이 제한되고,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를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사법상 제한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땅하고,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땅하고,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압류가 들어와 있는 땅하고, 압류가 들어와 있지 않은 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잖아요. 지금 상태가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현황 평가라는 게. 현재 상태대로 평가한다는 게 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하고 압류가 들어와 있지 않은 거하고 당연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 상태를 다 반영해야 돼. 이건 다 반영해야 돼요. 이건 다 반영해야지. 뭐만 제외하는 거예요? 일시적이거나 불법적 이용만 제외하고 현재 상태를 다 반영해야 돼요. 그 현황 평가요. 근데 나지상정 평가는 뭐예요? 설령 그런 게 있어도 이 말이에요. 설령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평가? 나지상정 평가인데 나지상정 평가에서도 요거는 반영해야 돼요. 나지상정 평가에서도 뭐는 반영해야 돼요? 공법상 제한은 반영해야 돼요. 사법상 제한은 반영 안 해도. 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할 때 개발 제한구역 땅값하고 주거지역 땅값이 어때요? 다르죠. 국가가 제한하는 거는 그는 제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지상정 평가라도 뭐는 반영해야 돼요? 공법상 제한은 반영해요. 나지의 정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거지 공법상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지라 해도 뭐는 받아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은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나지의 정의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공법상의 제한은 받아야 돼요.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정답이 3번이었고요. 다음에 3번 문제는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한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또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면 그러면은 사회통념 필요가 인정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에 2번에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 불가분 관계 이럴 때 무슨 평가? 일괄해서 평가한다. 맞고요. 다음에 3번에 법정평가죠. 법정은 뭐예요? 법규에서 정한 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현조, 기소, 일부가 더 중요한데 그런 표현이 나올 때 법정평가라는 게 있구나. 법규에서 정한 대로 하는 평가구나.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법규에서 정한 대로. 그 다음에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란 중요한 용어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자로서 대상 물건의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넘어가셔서 4번도 좀 볼까요?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9월 20일에요. 갑돌이수의 A 물건에 대하여 비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한 시점은 9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가 언제요? 9월 22일이고요. 보고서 작성은 9월 25일 날 했어요.
자, 여기서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공인감정평가는 공인감정평가.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개인이 하는 평가고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공적평가죠. 이건 뭐예요? 공적평가는 공적 기관이 하는 평가고요. 공적 기관이 한다는 거는 결국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공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적 기관, 공적 평가는. 근데 공인 평가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인 평가는 국가가 자격을 부여했지.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죠, 상황이. 이건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공인감정평가사에서 이 사람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렇게 공적평가인 나라도 있어요. 공적평가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공무원을 뽑는 거죠. 그럼 평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라고요? 공적평가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다? 공인평가다. 다음에 이번에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하고요. 다음에 3번에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임의적 평가라는 말은, 대응하는 말은 필수평가거든요. 임의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수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도 될까요? 법원에서 경매 물건 저거 할 때 해야죠. 이거 법원에서 경매 물건 경매할 때 감정평가 업자에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죠. 안 하고 그냥 해, 아무렇게나. 그걸 판사가 해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행정소송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행정심판에서 저거 넘어왔는 거.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아요? 경제학회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한다고요. 판사가 무슨 경제학 제도를 알겠어요? 잘 모르니까 전문가 집단에 저걸 받는 거죠. 제가 아무리 써내도요, 안 믿어져요. 경제학회에 이렇게 권위 있는 저기에 저걸 믿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그런 게 권위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어떤 분야에 뛰어나도 어떤 다른 분야에 가서는 권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부동산 학개론 뭐 잘하네 마네 해도요, 윗집 애가 떠들어가지고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애가 떠드는데 똑똑 두드려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아저씨 뭔데요? 나 유명한 결혼 강사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랫집에 산다는 게 제일 설득력이 높은 거지. 그게 권위죠, 그때는. 그죠? 근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해도요, 경제학회의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도 감정평가업자한테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평가는 무슨 평가다? 필수평가. 경매평가,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그 다음에 과세를 위한 평가,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필수평가예요. 그 다음에 본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가격조사 완료일. 맞죠? 그래서 9월 22일. 그 다음에 본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그죠? 우리는 현황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가격 이론에 대한 거요.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죠. 자,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건데, 그 중에 뭐 중복되는 것 빼고 6번, 7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다음은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가격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값이며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므로 이런 적이다. 이 가격은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옷을 입힌 거죠. 가치라는 눈에 띄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화폐라는 옷을 입힌 것이고,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적이다. 이건 뭐 이제 가치는 다원적이다라는 데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다음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므로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뭐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가격은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치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이 본질이에요? 가치가 본질이에요? 가치가 본질이죠. 그러면은 가치 근처로 가격이 가야 되지 않나요? 네, 바뀌어 있죠, 지금. 4번이 바뀌어 있어요. 가치가 본질이면 가치는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치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이건 우리는 거품이 꼈다 그러죠. 근데 이게 거품이 빠지면서 또 이렇게 되면 너무 저평가돼요, 저평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결국은 가치 근처로 가는 거죠. 가격이 움직여서 이렇게. 그래서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에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의 수급작용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거래된 값이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고, 다음에 7번은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그렇죠. 실제로 지불한 금액. 다음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되죠. 다음에 3번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값이다. 자, 이게 잘못됐죠.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이다 해야 돼. 지금 현재 판단한 값이죠. 근데 가격은 과거값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관적이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사용가치 하잖아요. 사용가치. 사용가치는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그건 주관적이에요. 특히 사용가치는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이게 이제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다.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8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이 9번을 보시면은, 9번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1번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하나의 물건에도 2개 이상의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같은 물건에 2개 이상의 복수 가격이란 말이 아니고요. 이건 표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가격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각각의 권리의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땐 표현이 별로 매끄럽지 않아요. 하나의 물건에 2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요. 하나의 물건에 2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소유권에는 소유권의 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지상권에는 지상권의 가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가격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양도할 수 있잖아요. 양도할 때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지상권 양도할 때 가격과 소유권 양도할 때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럼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서로 다른 가격이 아니라 각각의 권리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맞아 안 해요. 지금 표현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복수 가격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2번에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되며 이는 원본과 과실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시장가치가 뭐예요? 시장가치. 시장가치가 뭐예요?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통충정신 이렇게 있죠. 통충.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자, 이거 좀 표현이 빠져 있어요.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가 아니고 거래됐으면 이제 없죠. 그럼 그 물건은.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요.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통충.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간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시장 가치가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뭐로 평가해야 돼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예외적으로 뭘로 평가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장 가치. 이게 원칙.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자, 이거는 시장 가치가 뭐예요? 하면은 통충정신 이렇게 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여기 이제 예외해서 언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해요?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이럴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법령에 어떤 법령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법. 여기는 무슨 가격으로 공시하게 돼 있어요? 적정 가격으로 공시하게 돼 있어요. 적정 가격은 시장 가치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법에서 재산세, 종부세 부과할 때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시가 기준이에요? 재산세, 종부세는 시가 아니죠? 공시가죠, 공시가. 그 공시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공시가예요. 적정 가격이 그거는.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적정 가격으로 공시하라고. 근데 그게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시가하고 차이가 한 30% 가까이 차이 나죠. 시가가 1억이면은 공시가는 한 7천 뭐 이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3번 시장 가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 평가할 수 있죠. 요건 이제 이것이 기타예요, 기타. 기타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 근데 기타인데 보통 이제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예 보지 마세요. 보면은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1, 2, 3, 4번이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1번을 보시면,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사용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교환 가치는 뭐에 가까운 거예요? 객관적인 것에 가깝죠.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보통 사용 가치가 더 클까요? 교환 가치가 더 클까요? 보통 사용 가치가 더 높아요. 만약에 교환 가치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팔죠. 시장에 갖다 파는 게 더 낫죠. 근데 사용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투자 가치도 주관적 가치죠. 2번은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 개념이에요. 이건 투자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와 뭐하고 비교해요? 시장 가치 이렇게 비교하죠.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채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크면 채택하잖아요. 내가 봐서 괜찮아 보이면 채택. 그거나 같으면 이게 시장 가치가 더 크면 기각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투자론에서도 나오고요. 다음에 나머지 뭐 보험 가치, 과세 가치, 공익 가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정 시점의 가치는 다양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셔서
12번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치 발생 요인 하면 뭐예요? 효상유, 동생 이름이잖아요. 효용성, 상대주요성, 유효수요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공법상의 제한 여부에 따라 땅값 달라지잖아요. 소유권에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가격이. 그 다음에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지불 능력 있어야 되죠.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수요 공급에서 나온 거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2번이 정답이고,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게 바로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그 다음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주거지는 쾌적성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편리성도 있죠. 재테크를 위해서는 쾌적성이 더 중요해요? 편리성이 더 중요해요? 편리성이 더 중요하죠. 제가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훨씬 나을 뻔 했는데요. 책에 이렇게 돼 있어서 편리성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아주 크게 비용을 치렀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 안 되죠. 효용성, 상대적 효용성, 유효성,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다음에 13번을 보면은요,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및 가치 형성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 형성되고요.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효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치 발생한다? 안 되죠. 상호 결합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중 유용성이란 효용성을 말하죠.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이 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인간에게 만족을 준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중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인간의 욕망에 비해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가 양적, 질적으로 한정되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 여기는 상대적 희소성을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12번에 3번 보세요.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뭐가 훨씬 더 쉬워요? 지금 12번에 3번이 훨씬 쉽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뭐 굳이 욕망에 비해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가 양적, 질적으로 한정되어 결국은 부족하다고 얘기할 걸. 결국은 부족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에 비해서 뭐가 모자란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에 14번, 15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는데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원래 조금 더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